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진행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고 나이를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떻게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건강하고 천천히 늙어갈 수는 있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는 천천히 늙어가자는 저속 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지목전 1부에서는 저속 노화, 천천히 늙는다는 것에 대하여를 주제로 전방위 토크 나눠보고요.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미키 세븐틴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영화 속 환경이 산업재해, 다문화사회 같은 현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 미키 세븐틴으로 들여다보는 세상에 대해 전방위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저도 참 감동을 항상 받게 되는 그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네, 부르진 않았습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 서른 즈음의 한 구절입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신체, 감정, 취향 등 달라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나도 예전과 다르게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유현재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그런 적이 있으세요? 예, 저는 뭐 지난 겨울에도 그렇고 집 앞에 이렇게 막 오뎅 파는 데 있고 막 그랬는데 네. 제가 예전에 오뎅 한번 작정하고 한 15개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5개가 버거워지는 거예요. 라면도 2개가 버거워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2개씩이나 아직 또 드세요? 하루 멀어져 간다. 어묵요. 어묵. 이게 참 식욕 뭐 이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때 확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는요? 아니 놀라운데요? 아직 라면을 2개나 드시고 5개나 드세요? 저는 2개만 넘어가도 힘들고 라면 1개 넘어가도 힘들는데 어쨌든 저는 느끼는 게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더 이상 아물지 않고 계속 예전에는 빨간 약 한 번 이렇게 쓱 바르면 이렇게 나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할머니께서 새벽에 일찍 깨셔가지고 막 돌아다니시고 그러면 제가 깨가지고 이렇게 왜 저렇게 다니시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그래요.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물론 뭐 그때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제가 여자분들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정혜 변호사 처음 봤을 때 30대 라고 생각을 20대 좋은 건가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손정혜 변호사는요? 뭐 저는 흰머리죠. 네, 흰머리를 염색하기 시작한 순간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게 왔구나 그런 생각 최근에 했었습니다. 멋 아닙니까? 흰머리는 멋. 어울리세요. 네, 커님은 되게 흰머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네. 네. 이종필 교수는요?
저는 전반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작업을 할 때 뭐 논문 쓰거나 책 쓰거나 하면 옛날에는 그 몰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몰입이 지속되는 시간도 좀 길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번 몰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몰입하고 나서 그 지속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몰입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과자의 양도 더 늘어나고 몸은 더 망가지는 것 같고 가속. 네, 몸이 역시 옛날 같지 않구나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분의 이야기에 제가 공감하면 안 되는데 공감이 되어버리네요. 이 교수님 최근 삶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속 노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른바 슬로우 에이징인데 저속 노화가 뭡니까? 이게 말 그대로 노화를 늦추는 건데요. 이 말을 유행시킨 그 장본인 중에 한 분이 서울 아산병원에 노년내과라는 이런 과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전문의 정의원 교수님이 이제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노화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 저속 노화를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강조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몸에 고장이 쌓이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다. 저속 노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뭐 정신건강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의원 교수님에 따르면은 노화의 원인 중에 한 30%는 유전적인 요인, 70%가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하네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식단이라고 해요. 식단을 잘 조절하면은 10년 이상의 수명 차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 식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나이 들어서 치매가 발병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분이 그 작년에 이제 저속 노화 식사법 뭐 이제 이런 책도 내시고 그 MZ 세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속 노화 식사법 식단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또 한때는 손 변호사님 웰빙,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영어 단어가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안티에이징이니까 물론 노화 방지 이런 것이 이제 건강 키워드가 있었는데 저속 노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요즘 이렇게 저속 노화에 주목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웰빙도 있고 웰다이빙도 있었고 사실은 건강에 대한 이슈는 항상 있는데 일단은 저속 노화에 주목이 되는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년층에서는 항상 건강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큰 세대인데 MZ 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이 실천적으로 해야 될 행동적인 부분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MZ 세대들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젊은데 뭐 당뇨병이라든가 제 주변만 하더라도 유방암이라든가 굉장히 활발하게 공부하고 직장 생활할 나이에서도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중증 질환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생기는 젊은 층들을 보다 보니 100세 세대까지 우리는 산다고 하는데 이 몸 상태로 이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100세까지 버티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 우리가 가급적이면 천천히 아까 말씀하신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 없이 오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고민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머 저렇게 젊은데 아파? 어머 얼마 안 되셨는데 돌아가셨어? 뭐 이렇게 조금 고민되는 그 세대들이 좀 내려오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건강하게 천천히 늙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김원식 평론가 네. 이 뭐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 분들도 그렇지만 MZ 세대도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요. 그래서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게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구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저가 그 물품을 사는 다로 시작되는 곳에 몇천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82.7세예요. 근데 건강 수명은 65.8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 가까이를 좀 골골백사라고 그래가지고 병이 있는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아까 언급하셨듯이 이제는 100세 심지어는 지금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 뭐 120세, 150세까지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 예전에는 모토가 뭐였냐면 짧고 굵게 산다 이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가늘게 어쨌든 길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젊었을 땐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는 식습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형성이 되는데 나중에 보수적이어서 잘 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할 때는 또 이제 잘 챙기지 않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 전망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거는 아니 그래도 지구에 대한민국에 오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관점이 젊은 세대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젊은 세대가 요즘에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명분이나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기부터 챙기자라고 해서 저속노화에 관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바람직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유현재 교수님. 실제 저속 노화를 위한 동네 모임도 만들어지고 관련 식품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예, 저도 기사를 통해서 좀 접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정보인데 최근 6개월간 이제 샐러드 모임, 전 이런 거 있는지 잘 몰랐는데 샐러드 모임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 78%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트렌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임 이용자 수가 128% 증가. 그러니까 이건 완벽히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게 젊은층 뭐 계층을 안 가리고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느냐 이렇게 보면 샐러드 섭취 인증, 옛날에 뭐 오운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관련 뭐 샐러드 가게 정보, 그다음에 뭐 레시피 공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잡곡을 사랑하는 모임, 뭐 잡곡빵 모임, 가공하지 않은 뭐 음식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각종 챌린지 막 이런 것들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낯선데 이게 참 재밌는 풍경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리테일 테크 기업 그 컬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웰 에이징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이어트 도시락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저속 노화 아이템이라 그래서 대표적인 스타 상품이고 이 판매도 막 전년 대비 10%뭐 11%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너뷰티 제품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확실한 욕구가 있고 이거는 아마 장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게 그 판매가 되는 이런 상황이면 딱 고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관리한다 이런 건 뭐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교수님, 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이 노화와의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그럼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설탕이나 지방이나 소금, 방부제 이런 뭐 아니면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 이 과다 섭취하면은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DNA에 좀 뭐 손상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과일, 채소, 뭐 등푸른 생선이나 뭐 올리브유나 이런 거는 노화 진행을 늦추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미국 포춘지에서 노화 촉진 대표하는 음식 6가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 6개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양면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거. 뭐 아침에 뭐 한 잔 정도 먹는 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루에 6잔 이상 마시면은 나중에 치매 위험이 뭐 53% 증가한다라든지 그 카페인 섭취량이 증가하면 그 텔로미어라고 하죠. 이제 그 염색 측끝 부분에 있는 이게 그 짧아질수록 이제 그 노화가 되는 그게 그 짧아지는 거를 좀 이렇게 그 가속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유제품 중에서도 지방 성분 제거하지 않은 그런 그 유제품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향신료가 많은 음식도 치매 가능성 높이고 나트륨 혈압 상승시키고 탄수화물 꼭 필요하긴 한데 이제 특히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섭취하면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인공 감미료 이게 최근에 그 제로 칼로리 이제 음료나 이런 것 때문에 대체제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이제 뇌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단 것을 먹게 하는 효과를 내는 건데 그게 또 자칫하면 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예. 뭐 실제로 뭐 도넛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좀 많이 먹으면 안 돼 하는 음식들은 아마 그런 가속 노화, 저속 노화가 아니고 이럴 텐데 서면에서 이렇게 궁금한 게 그래도 좀 관리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좀 뭔가 먹으면 안 돼. 아마 가속 노화 쪽일 거야. 또는 어떤 음식은 이건 저속 노화일 거야. 이건 꼭 좀 먹어야 될. 이런 음식 챙겨 드시는 게
또는 가리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좀 가급적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은 흰빵. 진짜 단 거 있잖아요. 근데 케이크 선물도 많이 받긴 하는데 이렇게 흰 밀가루만으로 만든 우리 소위 말한 혈당 스파이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혈당이 쑥 올라가는 것들은.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너츠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액상가당, 음료수 같은 것들 굉장히 단 것들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나치게 튀긴 거 많이 먹는 예. 거 튀김들도 좀 조심하고 특히 인스턴트라든가 햄 가공식품 이런 것들 항상 주의 보는데 사실 많이 맛있어서 많이 찾는 음식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몸에 좋은 거 일부러 찾아 먹는 건 올리브 주타에서 올리브 같은 거 왜 뷔페 가도 꼭 올리브는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같은 거 종류별로 좀 먹고 방울토마토나 토마토가 좋다 그래서 토마토 좋다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 건강에는 제철 사과가 되게 먹으면 에너지가 나더라고요. 아. 근데 사과 비싸서 못 사 먹는데 네. 맛있는 사과 요즘 비싸졌잖아요. 이런 제철 과일 같은 것들은 항상 몸에 좋다. 그래서 자주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충북 쪽이 고향이시니까 충북 사과 많이 드셨군요. 예전에는 충주 음. 사과에서 이렇게 우리 리어카로 이렇게 리어카 박스로 집에 막 쌓여 있었어요. 네, 손수레. 왜냐면 네. 떨어지고 상품성이 없는 그렇게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좀 귀해지긴 했죠. 네. 충북 충주 홍보대사로 아마 연락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유현지 교수님 사실 가공식품 단 음식이 착상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은 누구든 아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탕후루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 점포도 많이 생겼고 또 노래도 유행을 했고 근데 이제 성인 청소년 할 것 없이 이렇게 과체중 비만 이런 우려가 현대사는 가장 좀 크게 대두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연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호주 머덕 어린이 연구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국제 연구팀이고 그리고 이제 책임 연구자가 204개 국가에서 다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서 되게 시사점이 높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990년에서 2021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BMI라고 이게 이제 그 체질량 지수인데 이걸 전부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성인이고 뭐 어린이고.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랑 어디랑 비교를 했냐면 뭐 10년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30년간 그 성인 청소년 가리지 않고 과체중 그리고 비만 비율이 30년간 2배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2022년에서 2050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역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좀 무시무시한 예측을 내놓았는데 청소년 비만은 예방의 핵심인데 청소년의 미래는 이대로 가다간 암울하다. 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보면 세계 성인의 60%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된답니다. 2050년이 되면. 그리고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또 비만 뭐 이렇게 또 괴로워질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근데 하나 이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좀 지적을 해놓은 게 좀 재밌는데 이게 이제 그 정치적 노력이 더욱 강력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개인이 뭐 이거 하면 좋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정치가 개입해서 뭐 정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정부에서 어떠해서 뭐 살을 빼면 뭐 베네핏을 뭔가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강력한 너지가 네. 없으면 그냥 개인의 어떤 의지에만 남기면 안 된다. 뭐 이게 이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부터 곱씹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베니핏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셀 오바마가 영부인이 시절에 운동을 하자. 레츠 무브. 예.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김원식 평론가 이 국내 비만 아동이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는 음식 중독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절제가 안 되고 이런 통제가 안 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문제는 정서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 고위험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음식 중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특정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섭취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뇌의 보상 시스템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먹는 거로 풀어야 돼. 그러면서 뭐 떡볶이, 순대 뭐 걸어가고 이런 것처럼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뭐 빵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액상과당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푸는 것이 이제 시스템화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절제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 뇌의 그런 보상 시스템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보상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뇌에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음식 중독이니까 음식 중독의 보상 시스템에 더 이제 기울게 되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교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특히나 앞서서 이제 뭐 국제 연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2050년이 되면은 이 5살에서 24살 사이에 아동 청소년의 30%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학부모님들도 그냥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학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서로 생각을 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건강도 건강하지만 이게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면 그건 상당히 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되는데 네 분께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고열량인 음식들이 주로 이제 단 음식들,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단 음식들은 뭐 더 비싸게 이제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좀 자제하겠지. 그리고 이제 그 세금으로 뭔가 정부에서 건강 보건 정책을 하는데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는 네 분의 이 설탕세 부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손 변호사님부터요. 저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원쟁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담배에 더 세금을 물릴 것인가 부담금 문제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유 필 사람은 다 피고 돈 올려도 다 어떻게든 핀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좀 그 정책 때문에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설탕세 같은 경우도 이미 외국에서 실시를 해서 특히 저소득층에서 이제 조금 소비가 감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어린이 음료에는 필요하지 않나. 제가 가끔 저희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사 먹는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오면 한 입씩 뺏어 먹어보거든요. 지나치게 달아요. 좀 적당히 달아도 되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규제하는 부분들이 들어오고 그 금액을 또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 학위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보건 정책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아니 어느 범위까지 다 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정작 제가 살은 못 보이는데 어쨌든 그때 이렇게 막 뭔가 보건 대학원인데 그 안에서 이제 뭔가 환경 원헬스 막 이런 개념을 좀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게 뭔가 개인이 건강하고 막 그런 데 있어서 이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이 그냥 의료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관여 인력이겠지만 그런 영향력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 말고 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뭐 정책이라든가 뭐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세금을 걷느냐 아니면 뭔가 그 편익을 주느냐 이익을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킬로였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뺐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실 손목닥터 9988 그것도 이제 그런 개념인 거고 그런 뭐 이제 그 포인트를 준다거나 요런 굉장히 다양한 넛지를 이렇게 흩뿌려 놓으면 뭔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세상에 없던 법이고 정책이긴 하지만 세상에 없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랄까 그 정도의 어떤 뭔가 긍정적인 넛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넛지 이제 촉진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인데 이종필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미 전 세계 42개국에서 뭐 비슷한 그 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고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 가당 음료세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은 뭐 과체중이나 비만 비율이 33%로 두 번째로 낮긴 합니다. 여전히 뭐 영국은 64.3%, 멕시코는 72.5%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낮긴 한데 문제는 이제 98년에 비해서 7.8% 포인트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비만율이 높은 데다가
증가 추세도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비만율이 낮다고 지금 안심하는 것보다 선제적인 대처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당 음료수에 부과를 한 다음에 그거를 생수로 대체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요즘은 우리나라에 이제 먹방 같은 게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좀 유명한 그 셀럽 그 요식업 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탕을 굉장히 많이 넣는 레시피를 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그 음식점 음식 중에 좀 이렇게 좀 너무 단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예, 이제 맛을 좀 강하게 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뭐 모두가 이게 가격이 이제 세금 붙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뭐 모두가 안 먹는 건 아니겠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돈 없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김홍식 변호가 또 네. 식당 같은 곳 또는 이제 산업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타격받는다. 좀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넛지 전략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벌과 이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탕세라는 건 결국에는 처벌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제 당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엔 그에 상응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건데, 그럼 거꾸로 이 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을 잘 만드는 기업들은 인센티브가 없는 거냐, 이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당 함량을 한다 하더라도 한 귀퉁이에 작게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당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비만 인구라든지 당뇨병 환자가 지금 불보듯 뻔히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좀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소층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면 부유층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다양하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지만 저소층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소층 보호 차원에서 아동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미지 프레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이게 빵을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에는 가장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쳐다봐요. 예? 왜 맛없는 빵을 거느냐? 그 보면은 맛없는 빵이 사실은 건강한 빵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의 어떤 전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 미래 세대한테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빵에 관한 이야기는 김홍식 평론가의 개인적인. 네. 자, 이정필 교수.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좀 건강을 해치는 고혈당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할 수 있는 저속 노화 식단과 관련해서 인기를 끄는 또 식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잘 소개해 주시면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자, 귀 기울여 주시고 자, 시선을 모아 주시고요. 네, 일단 뭐 붉은 고기, 가공식품, 단순당 이런 건 줄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혜원 교수님이 그 제시하신 큰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칼로리 중심으로 따지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충분히 먹으면서도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식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거를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거는 이제 흡수가 빠르니까 그런 거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미나 보리 같은 정제되지 않은 통곡밀 이런 걸 먹으면 좋다는 거죠. 뭐 렌틸콩, 귀리 뭐 이제 이런 것들 그거를 뭐 백미랑 이렇게 몇 대 몇 비율로 섞어서 먹으라 이제 이런 식단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반찬은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두부, 단백질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이왕이면은 식물성 단백질. 예, 콩 같은 걸 이용해서 그래서 콩 채소 많이 드시고 올리브유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아까 손 변호사도 이야기했던 그 올리브는요. 네, 그리고 뭐 두유 100% 두유 이런 것도 이제 좋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이제 이런 식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원칙에 좀 맞는 그런 재료들을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근데 먹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이 않습니다.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또 생활 습관도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뭐 또 꼭 식사하고 나면 좀 들어눕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밥 먹고 나서 그렇게 누우면 어떻게 이렇게 타박을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배부르면 눕고 싶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원칙인데 잘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일단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충분하게 깊게 수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는 수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세포 자체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포 재생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수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또 어려운 게 물 많이 마시는 겁니다. 저도 뭐 커피나 다른 걸로 수분은 많이 섭취하는데 진짜 순수한 물은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7잔, 10잔 정도를 꼭 수시로 마셔줘야 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간관계, 사회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서 우울증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특히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뭐 건강검진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일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40대 이후는 꼭 심내혈관 그 건강 상태, 혈압, 혈당, 골밀도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꼭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건강 주제를 다루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김수연님, 저속노화 신경 쓰지 않고 매일 잘 먹고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204님, 저는 영양사입니다. 건강 관련하여 먹는 문제, 특별히 비만, 과다한 당 섭취 관련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과다한 당 섭취가 문제인 것은 맞지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겨 들을 만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9236님, 과일 자체의 당도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더군요. 한계 당도를 정하여 통제하는 것, 과당의 부작용에 대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419님, 열린 토론 찐팬으로 듣다 보니 열린 마음으로 세상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젊은이들과 소통하려고 무진장 노력한답니다. 정말 생각만큼은 나도 MZ세대야라는 0419님의 말씀 꼭 새겨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이종필 교수 이 정의원 교수 이야기 하셨죠.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의 저자인데 짧은 영상 대신 책을 읽어라. 이거는 음식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로 다른 이들은 무엇을 입고 먹고 또 방문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탈인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미디어를 가리키니까 사실은 이게 미디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순기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누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그 침대 옆에다가 핸드폰 놓고 자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저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서너 시에 만약에 깼다. 그럼 핸드폰 보다 30분 40분 가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피곤하고 막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를 했던 그 많은 뭐 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연결되고 실제적으로 막 역학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알고리즘 이게 정말 편한 거지만 좀 끊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걷기. 그죠?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좀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그나마 좀 유지하는 게 1시간 동안은 그냥 걷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걸어요. 그래서 1시간. 어묵을 5개 드실 수 있군요. 다음 주제로. 기분 좋게 먹으면 0칼로리죠. 네. 자, 김은식 변호가 이 영화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힘들어하다 다시 젊음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영화 서브스턴스. 지난 겨울에 이제 뭐 공개돼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상당히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여자 배우입니다. 데미 무어가 주연을 맡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조속 노화 또 아름다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목부터 좀 풀어드릴게요. 이제 서브스턴스는 물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엘리자베스인데 데미 무어가 이제 맡았죠. 그런데 50대 주인공이에요. 근데 참 잘 나갔던 할리우드 스타예요.
근데 50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밀려나는 거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담당을 했던 에어로빅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차 통보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고 다시 젊음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즈음에 제안을 받습니다. 젊음을 다시 찾아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거부를 해요. 그렇지만은 상황이 그 물질을 주입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물질을 주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50대 건강까지 잃고요.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은유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뭐 성형이다, 다른 시술이다, 심지어는 약까지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뭐 비만 치료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심지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죠. 뭐 췌장염이나 담석증, 뭐 저혈당 쇼크 이런 것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술이나 이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저속노화 방법을 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은 그래도 50대의 삶을 나름대로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물질을 가지고 뭔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파국적인 결말에 이르렀다라는 주제 메시지를 저 나름대로 네. 해석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이 저속노화 또 아름다움에 대한 갈구 이런 걸 좀 충격적으로 다뤘다고 볼 수 있는데 배우 데미 무어를 골든 글러브 수상자로 끌어올린 영화입니다. 근데 수상 소감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똑똑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예쁘지 못하거나 충분히 날씬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냥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순간에 어떤 여자가 타인의 판단 기준만 내려놓으면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말해줬다. 소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자아의 정체성, 자아의 어떤 자존감, 늙고 어떻게 보면 노쇠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외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젊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이제 영혼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 나 그대로가 좋고 나 그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저속노화 운동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스스로의 노력만이 나를 충족시킨다. 이런 표현 같습니다. 네. 저속노화가 저는 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건강하기 위한 것, 오히려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이게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사회적인 시선이나 눈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리고 또 비교에 굉장히 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게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여서 우리에게 더 울림이 좀 큰 그런 소감이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네. 거기서 사실은 스트레스가 오는 스트레스가 저는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 이게 미디어나 SNS로 노출되는 다른 사람들, 나와 비교되는 다른 잘난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상위 뭐 1% 내지 0.1% 정도일 것이고 그런 게 이제 좀 잘못된 어떤 그 착시 효과, 평균을 엄청나게 올려치는 착시 효과도 분명히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좀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이렇게 좀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 네. 더 늙게 만들고. 최근에 제가 그 폭삭소가 수다라는 화제작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게 야, 이게 그 우리 뭐 부모님 세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힘들고 험한 세상을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 다 같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 각자가 좀 각자의 사연만큼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저속노화가 결국 당당노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에 나도 멋지고 50대인 나도 더 멋지지 않을까요? 저도 뭐 이거 쓰면서 이렇게 좀 끌적여 봤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가속노화 뭐 저속노화 뭐 이렇게 하는데 정속노화가 제일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나이 들어가는 대로 이게 끝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또 뭐 오뎅 끊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묵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뭐 물론 그런 거 좋은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우리나라 아까 또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뭐 사회 비교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심해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데 그냥 조금 편하게 저부터 좀 마음 먹으면서 그냥 정석 노화 그게 또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네. 해봤습니다. 노화가 늙음인데요. 오히려 그야말로 멋짐이고 또 관록이고 또 노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김환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교수,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미키 17으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환식 평론가께 먼저 네.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예상대로 흥행하고 있습니까? 예상대로 흥행하고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1000만을 향해서 뭐 항진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저는 이제 애초에 1000만까지는 이제 기대를 하진 않았던 네. 것 같고요. 다만 북미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주 주말에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한 200억 초반대의 수익을 북미에서 얻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리고 개봉관도 한 3,800개 정도에서 했기 때문에 100개가 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평가는 과연 이대로 이제 흥행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진단이 나왔는데 다만 경쟁작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할리우드에도 대작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리우드 팝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극장업이 많이 주춤합니다. 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기도 하고 또 OTT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방극장으로들 많이들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할리우드도 지금 미국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약간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략의 내용도 좀 네. 스포일러 안 되는 수준에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주인공 이름이 미키이고요. 미키는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시간적 배경은 2054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친구 말을 듣고 마카롱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현실을 이제 대변한다고 하는 게 이 대목인데 이 빚을 얻어가지고 열게 돼요. 잘 안 되죠. 사채업자인데 쫓깁니다. 근데 사채업자가 잔인해요. 심지어 돈 받는 게 아니고 사지로 훼손하는 데 재미를 들인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지구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해서 이 행성 개척단에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 좀 험한 일을 하는 직종에 지원을 하게 돼서 우주 공간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을 다룬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똑같은 줄거리 전개는 아닙니다만 설국열차 냄새가 약간 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기생충의 또 향기도 조금 느껴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까지 하고 이종필 교수로 가겠습니다. 내년 아카데미상 봉준호 감독 작품상 감독상 기대할 정도일까요? 일단은 칸 영화제도 그렇고 아카데미도 그렇고 이제 전에 수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경쟁작으로서 이제 경쟁 부분에 이 부분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수상에 있어서는 기생충과 같은 성과를 내기에는 좀 힘이 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이제 향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설국열차도 보이고 옥자도 보이고 기생충도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수상작이 되려면 뭔가 혁신적이고 파격적이고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어떤 기존 작품에 잔영이 남는다 하면 아마 수상하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 미키 세븐틴 17이라는 숫자가 이제 복제되는 횟수인데 복제 인간이 필요한 설정과 또 사회의 모습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 일단 이게 이제 SF 장르여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봤는데 약간 좀 기술적인 면을 보자면은 아니 저렇게 다른 행성을 정복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뭐 굳이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인간 복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로봇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됐을 것 같은데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설정을 또 끌고 간 것은 그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제 인간을 이제 단지 그냥 소모품으로만 이렇게 써버리는 그런 현실을 좀 풍자하는 그걸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봉준호 감독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화력발전소나 스크린도어나 제빵공장 이런 데서 일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젊은이들의 소식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좀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뭔가 하는 것보다는 뭐 그런 걸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 생물학적인 어떤 실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좀 소모가 되고 뭐 폐기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좀 정서적으로 와닿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많은 사회적 현상과 군상을 녹여냈다. 이게 이제 봉준호 영화의 특징인데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국열차에도 하층민이 있는 열차칸 이번에도 보면은 그 다른 행성으로 가는 이 우주 비행선에서도 아주 하층민들을 다루고 있는데 위험의 이주화 외주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은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에는 또 빈부격차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젊은 청년들도 우리는 뭐 회사의 소모품이야, 대체제야,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아 이렇게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미키 17도 익스펜더블 그러니까 소모품인 거잖아요. 사람인데 소모품으로 필요하면 쓰여지고 필요 없으면 그냥 죽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데 쓰고 하는 데는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너무 어렵고 극한 직업들을 하게 되고 특히 신체와 생명에 위험 있는 일은 대부분 하청업체의 젊은 노동자들이 하다 보니 이 위험에 외주한 문제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고 예. 그래서 만든 법들이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원청행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결국은 우리 노동 현장의 문제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을 소모적으로 쓰는 리스크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공동체가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성의 최소한의 한도는 무엇인가라는 고민도 하게 했던 작품 같습니다. 또 하나가 김우식 평론가 이 많이 주목을 받는 게 행성으로 가는 이 비행단의 지도자인 마샬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헐크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는 마크 로팔로가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헐크입니다. 그 역할을 맡았는데 봉준호 감독이 살짝 트럼프 대통령이 빗댄 건 아니냐. 인터뷰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점이 있죠. 약간 허세도 있고 또 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고 여러 독자자들을 이제 융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이제 더 레이트 쇼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뭐 전 세계적으로 개봉하기 전에 유럽에서 이제 먼저 시사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 자기 나라의 정치인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모든 나쁜 정치인들이 다 투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나쁜 정치 지도자들의 호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고 영화이기 때문에 또 재미도 놓칠 수가 없어서 이게 참 복잡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교수님 또 여기 보면은 외계인과 또 인간과의 관계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 지구상에 펼쳐지고 있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어떤 또 교류 협력도 있겠지만 또 갈등, 또 대립 이런 것도 보여줬다는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미키 17 영화를 봤을 때 기본적인 서사 구조가 이게 수정주의 서부극이라고 하죠. 무슨 그런 의미입니까? 거하고 좀 네.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원주민을 정복하러 갔다가 원주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스토리.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옛날에 그 늑대와 춤을 이라든지 라스트 사무라이나 아니면 뭐 아바타도 이제 이런 계열이죠, 사실은. 예, 그런 그 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외계인이 등장합니다만 그거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인종 사회인데 예. 원래 있던 아메리칸 원주민이 있고 거기 이제 그 백인 이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있었던.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아까 뭐 트럼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가 일기 때 사실 그런 거를 대놓고 이제 막 얘기했잖아요. 저기 뭐 이민자들은 저기 너네 고향으로 가라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이민자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영화 대사에서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외계인이야 이제 이런 대사가 굉장히 좀 와닿았었는데 그게 지금 그런 뭐 현실 미국의 현실 또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그 이민자들 문제가 굉장히 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나갈 것인가가 큰 문제인데 당장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사회 갈등으로 폭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좀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설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영화 평론가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지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천 가지 만 가지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유 교수님 또 이 영화에 대한 이 미키 세븐틴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 자, 여기서 보여주는 인물들이 보면 좀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다. 상당히 자국 이익주의 또 자기 자신들의 이익 우선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제가 한번 써본 말인데요. 그 불안은 왜곡된 스타를 낳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세계적 추세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몰렸다기보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경화된 뭔가 정당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뭔가 뭐 정당 지지도 하면은 이제 뭐 한 자릿수를 못 넘긴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 듣기로는 이제 뭐 두 자릿수 이렇게 돌아서고 이러고 그다음에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자국 중심주의 우리가 잘 살면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양극화가 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가 심하면 당연히 불안 요소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사회가 불안하면 그때 이제 그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분의 이제 그 어느 사회든지 간에 세상을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편을 가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정책이 필요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 세상을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전선동이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위험해지면 파쇼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트렌드처럼 보이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키 17의 줄거리에서 보면은 전부 다 우리나라 생각난다 말 다 이랬잖아. 다 이게 보면은 유행가 뭐 이렇게 노래 나오면은 전부 다 내 사랑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트렌드가 읽혀지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전 세계가 약간 불안해지고 뭔가를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시점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불안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뭐 손정희 변호사한테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김은식 평론가께 궁금한 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이슈들이 영화에 녹아 있다는 걸 알고서 볼까요? 어떨까요? 사실 뭐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뭐 과잉된 뭐 주제의식 분명히 있는데 물론 이제 영화의 장르에 따라서 상징주의를 네. 지향하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 많은 것들 집어넣다 보니까 오히려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진짜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리우드 방식에 가장 가까운 게 봉준호 감독이에요. 이제 비유하자면 예를 들면 원래 이제 할리우드는 상업 영화는 95대 5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95%는 재밌게 만들어요. 강의정을 입혀가지고. 5% 의미. 그런 다음에 이제 5%는 약간 의미와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박찬욱 감독이 더 낫냐, 봉준호 감독이 더 낫냐라고 했을 때 그 비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은 그 비중이 훨씬 더 5%가 되는 부분이 커요. 봉준호 감독은 할리우드 방식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할리우드에서 봉준호 감독이 좀 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대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점 참조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방구석 일혈은 아니지만 오늘 미키 세븐틴 집중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제 영화 속 주인공이 이제 17번 되살아나는 이제 복제인간인데 아까 줄거리 이야기할 때 동료와 마카롱 가게를 열었다가 빚을 지면서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그런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도 이렇게 계속 도망 다녀야 됩니까? 뭐 우리 이렇게 사채업자에서 쫓기다가 벌어지는 영화나 드라마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겠죠. 오징어 네. 게임의 주인공도 결국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다가 게임에 참여하게 됐었고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보시면 그 대만 카스테라 영업했다가 폐업에 이르면서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만큼 결국 서민들에게 고이율로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빌려서는 안 되는 고이율의 사채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자본주의의 폐해, 빈부격차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대상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고요. 우리나라 법에 이자 제한법이 있습니다. 법에서 보통 이자를 내가 얼마 받을지는 결국 시장 자본주의니까 내가 자유롭게 설정할 것 같지만 이렇게 고이율의 사채업자들이 인권을 침해하니까 이자를 정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하도 채무자 찾아가서 괴롭히고 협박하고 못 살게 하고 장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채무자 추심법이 만들어집니다. 채무사 회생 관련한 법률도 있죠. 그래도 좀 살게끔 숨통을 틔워줘야 되니까 모든 법은 이런 악습적인 폐해를 보고 피해자를 보고 피가 흘려지는 채무자를 보고 이렇게 법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건의 주인공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져서 이렇게 보통은 선택하지 않는 극한 직업을 선택하는 면은 우리 사회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 이런 현실에서만큼은 느와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복제인간입니다. 근데 유 교수님 지난해 한 유튜버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영상을 올려서 동물 복제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동물 복제도 안 된다 뭐 이런 이 요구도 여론도 있을 정도인데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사실 뭐 이렇게 전문 지식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뭐랄까 그 기준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또 기술적인 어떤 그 진보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또 확인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과학자들은 아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명확한 어떤 그런 기준이나 뭐 준수해야 될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디선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 필요성이 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연구자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IRB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가요? IRB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뭐 실험 연구를 한다든가 뭐를 하든지 간에 학교에다가 신고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쭤볼 거고 그다음에 시간은 어떻고 누구한테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피해와 기대는 뭘고 이런 것들을 IRB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연구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IRB를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2달 걸리고 3달 걸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욕심이 그럼 그냥 안 보이는데 그냥 할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원칙이 무너져서 저는 지금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지만 동물복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건 얘기를 안 하면 마치 우리가 지금 AI 윤리, 디지털 윤리 이런 거 막 얘기만 하다가 지금 또 시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게 또 무시무시하고 앞으로 또 휴머노이드 나오면 또 어떡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안에 있어서 아마 미키 17도 또 이런 시사점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이종필 교수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육체는 그대로 복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나 이 기억이죠. 또 이런 거는 어떻게 복제가 될까요? 그거를 이제 기억을 저장했다가 모두 제시하는 거는 아직 지금 기술로는 좀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가 똑같은 어떤 개체를 복제하는 거는 뭐 원리적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부 세포를 떼낸 다음에 그거를 핵을 제거한 난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걸 이제 핵치환 체세포 핵이식 방법이라고 네. 하는데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배아줄기 세포 이제 이런 논란 때문에 많이 좀 알려져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영장류로 갈수록 핵치환이 좀 쉽지가 않대요. 성공 확률도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10개월 지나면 이제 인간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뭐 임신 가능성 이런 것도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윤리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거는 사실 금지돼 있거든요. 대부분 국가에서 인간복제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허용이 돼 있으면 수많은 시도를 해서 기술이 맞아요. 발전했을 수도 있는데 유엔이 이제 2005년에 인간복제 금지 선언 채택을 했고 뭐 미국, EU, 한국 등 뭐 주요 국가는 명시적으로 불법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해 전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유전자 조작한 아기가 태어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지탄을 받은 적이 있고 동물 복제는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같아 붙었던 그런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동물 복제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이게 결국은 이제 난자를 제공하는 동물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착상해서 이렇게 임신하는 대리모 동물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사실 배아를 이식하는 성공률이 뭐 1.7%에서 한 3.8% 정도 그다음에 임신 성공률도 12.5%에서 28.6% 정도 이게 2018년 연구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를 복제한다고 했을 때 복제가 한 마리를 위해서 좀 많은 경우에 20마리 이상의 난자 치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난자가 어쨌든 가장 좀 필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호르몬 조작을 해서 배란 유도를 한다라든지 사실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게 동물 단체 등에서는 이게 좀 네.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예. 자, 미키 세븐틴 국내에서도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되 김식 평론가 이 좀 또 앞으로 이 미키 세븐틴 봉준호 감독 우리 감독의 작품이니까요. 전 세계에서 상영되고 있는 보실 분들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서서 이제 미키 17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17번째 나온 복제 인간이 결국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죽은 줄 알고 18번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17번째와 18번째다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두 개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복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그 정체성의 문제가 벌어질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외계 크리퍼라고 하거든요. 이제 크리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옥자의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동물 복제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의 생명체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대개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주로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잘 드러났습니다마는 뭔가 무찔러야 될 대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존재로 여기면서 이제 연출했다는 점은 좀 진일보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동양적이고 한국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SF물과 달리 물론 이조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목전 토크로 저속 노화와 또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 많은 사회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또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 세 분께는 좀 더 우리가 당당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스스로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 교수님부터요. 네, 뭐 그 한글로도 옮기겠습니다만은 그 영어 표현에 제일 좋은 거 중에 하나가 be yourself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널 사랑해. 그리고 뭐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만은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래요. 행복하려고 결심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저도 또 곱씹고 어떤 영화를 보든지 간에 그랬습니다만은 미키 17도 약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자세 갖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요? 이게 미키 17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게 그 자기가 계속 복제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뭐 계속할 거냐 끝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떤 식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내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중단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의 삶을 중단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저속 노화의 또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사실 현실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노인 빈곤 문제나 노인 자살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 노후 대비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노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나 복지제도나 우선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예. 좀 사회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 변호사님은요? 저는 미키 17과 18을 보면서 본인이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기억은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석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미래의 나는 또 다른 선택들을 하더라고요. 결국에 사람이라는 삶은 주어지고 정해지고 바꿀 수 없는 삶 같지만 또 조그마한 의지와 조그마한 생각의 변화로 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의 어떤 결정과 각오가 있더라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 저속 노화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다 삶은 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아 정말 세 분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카르페 디엠 현실을 만족하고 현실을 즐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이가 들든 그것도 그것이 어떻든 간에 처한 환경이 어떻든 간에 당당하게 건강하게 만족하면서 더 행복한 또 생각을 가지는 그런 요즘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